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풍족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사는 집 장녀로 남동생 둘과 함께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셨습니다. 작은 집에서나마 그래도 화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는 가족의 우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집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휴학을 하고 간병을 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엔 먹고 살기 바빠서 안보험도 없었고 중증 환자 감면제도는 있었지만 기나긴 투병 생활에는 금전적으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더 일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벅찼던지라 늘 어머니가 벌어오시던 수입으로 거의 생활을 했던 저희들은 졸지에 반지하 월세방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될 무렵 아버지가 운전하던 트럭으로 그만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전치 8주의 중상이었죠. 자정이 넘은 시간에 무단횡단을 했다고 했지만 목격자도 없고 당시엔 블랙박스라는 것도 없어서 아버지는 일단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나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초록불에 건넜다고 주장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정상 신호인 차량 주행 신호에 맞게 운행했다고 말이 엇갈렸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신호 위반은 중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운 나쁘면 형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들은 도시락도 못 사갈 정도로 사정이 나빠져서 담임선생님들이 챙겨주는 빵을 먹으며 버텨나가야만 했죠. 정말 죽을 수 없어 사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머닌 다시 장사할 체력은 안 되셔서 가끔 친구분의 가게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시는 걸로 생활비를 보태셨고요. 저는 복학해서 학교 매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참으로 하루하루가 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게 됐고 독한 약을 6개월이나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자퇴를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등록금과 학비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치소에 계시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괴롭다 못해 치매 증상까지 오셔서 수사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돈에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겨우 목격자를 찾았는데 하필 피해자 편을 드는 겁니다. 초록불에 건든 게 맞다고요. 사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연로하시긴 해도 정직하고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피해자는 어깨와 팔이 부러지긴 했지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입원한 병원 관계자와 짜고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최종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저희는 피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괴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검사실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을 잔뜩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에서 떠들어대다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털어놓은 것이었죠. 1년 가까이 걸린 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고소가 취하되어 구속도 취소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합의금은 자연스레 없던 것이 되고 그동안 저희가 고생할 걸 생각하며 피해자란 놈을 반 죽여놓고 싶었지만 일단 위기를 넘긴 것이라도 하늘에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 집은 알거지가 되었고 두 남동생은 학교도 그만두고 위험천만한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감옥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트라우마는 상당했습니다. 다신 운전을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운 나쁜 인생이 또 있을는지 전 서글퍼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집에서 박스접기라도 하면서 일당을 받으셨고 저도 겨우 퇴원해서 이제 통원치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기에 여기저기 물어봐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긴급생활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석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전 매일 아침 산을 다니면서 체력을 키웠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좀 더 많은 물량의 박스를 접으며 생활비를 더 벌게 되셨죠. 그리고 의료 수급자로 부모님이 선정되시면서 지출도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정말 노년의 건강이란 것은 축복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이 몸이 안 좋아서 운영하시던 야채 가게를 접게 되시면서 저희에게 권리금도 안 받고 넘겨주셨습니다. 몸도 아프대 그동안 애썼다면서요. 저희 식구들은 정말 고마워서 절을 하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전 몸도 회복되었고 동생들과 같이 가게를 맡아 근거리 배달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혼이나 은퇴한 노인 부부가 사는 지역이라 자주 구입하러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1만 원 이상만 주문하면 동생들이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절인 배추나 손질된 쪽파, 다듬어서 껍질 벗겨놓은 고구마순 같은 야채들이 의외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에는 김치 속을 깊은 맛 나는 육수와 좋은 재료를 섞어 절인 배추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반응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시판 김치보다 훨씬 싸고 맛있었으니까요. 재고가 다 소진될 정도로 매진, 또 매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잘 돼서 피곤한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냉수에 배추를 절이느라 쪽잠을 자면서 한 달을 넘게 일을 했거든요. 동상도 걸려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졌어요. 강원도에서 직송으로 올라온 뒷뿌리와 황태로 육수를 내고 마늘과 생강을 한 박스씩 갈아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반년이 지나면서 매출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잘 되는 날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 날도 있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저희는 드디어 임대주택이긴 했지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도배 장판이 끝나고 처음 구경을 간 날 저희 네 식구는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실감을 한 거죠. 그 후로도 장사는 더욱 잘 되어 남동생 둘에게 2호점, 3호점을 내주고 전 본점에서 과일도 같이 팔면서 5층짜리 건물도 한 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마치고 비록 2년제이지만 야간 대학도 입학을 했습니다. 동생들도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대학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다들 포기하고 좌절했더라면 지금의 풍족한 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지만 가족끼리 화합하고 뭉쳐서 이겨낸 결과 이런 날이 온 거죠. 아버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과 마음이 나아지셨고 지금은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5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는데 아직까지 무탈하다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전이가 되었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저한테 시집가라고 성하시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외식도 하고 백화점이란 곳도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지지 않아서 볼을 꼬집어 보곤 합니다. 제가 만약 결혼이란 것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생활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남자와는 살 자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온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며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란 사람의 인생을 막판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전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맷집이 생긴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